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에서 경제 담당하고 있는 류진희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물가 자료인데요. 최근에 연준의 긴축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 화두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강하게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물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목차부터 설명해 드리게 되면 이제 과거의 인플레이션 사례를 한번 훑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 특히 이 서비스 물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현재와 유사한 인플레이션 사례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뽑은 사례는 이제 1970년에서 이제 80년대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그때도 올해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국은 1, 2차 오일 쇼크로 이어지면서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이후에 근원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진 현상이 현재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1970년대 당시 경기는 어땠을까도 한번 보게 됐는데요. 연준이 당시에 이 물가가 너무 높아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을 때 당시 ISM 제조업 지수는 이미 기준선인 50을 하회를 하면서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한 상황이었습니다. 침체가 오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으나 결국은 높은 물가로 인해 재차 인상 기조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는 물가 통제에도 실패를 하고 경기 침체는 심화되는 이 두 가지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요. 이제 당시의 경험이 이제 최근에 일각의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higher for longer라는 더 높은 금리로 더 오랫동안 유지하자는 정책을 옹호하는 근거로 작용 중입니다. 1980년대에 인플레이션 해소 과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해소되었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소될지 좀 전망을 해보는 단계인데요. 과거의 경우에는 에너지 물가가 가장 먼저 피크아웃 했고 그 다음에 헤드라인, 그 다음 서비스, 그 다음에 상품이 이제 피크아웃 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현재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는 상품이 가장 먼저 피크아웃을 했고 에너지, 헤드라인이 지금 피크아웃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과거와 다르게 더 강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서비스가 왜 이렇게까지 강하고 오래 지속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여기서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미국 산업 내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구조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초기에 각종 방역 조치가 나타나면서 서비스 소비가 인위적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서비스 소비가 결국은 상품으로 옮겨지면서 상품 물가가 먼저 상승을 하고 이후에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이 서비스 수요로의 정상화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제 공급망 차질 영향이 겹치면서 그리고 서비스랑 상품에서 수요랑 공급의 미스매치가 결국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보시게 되면 이 서비스와 상품 소비 비중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품 소비가 서비스 소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소비에 대한 보복 소비가 서비스 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서비스 물가를 지지합니다. ISM 제조업 지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ISM 서비스업 지수는 굉장히 견조한 상황입니다. 서비스업 업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 대비해서 고용시장의 서비스업 중심도가 이제 심화를 됐습니다. 전체 민간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84%를 차지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서비스 수요가 견조하고 결국 서비스 고용이 견조하고 임금이 상승하고 서비스 수요를 뒷받침하면서 결국은 서비스 물가가 재상승하는 패턴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내수 둔화 그리고 경기 침체 가속화를 우려하기에는 소비자의 수요가 굉장히 견고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 호텔 수요에서 알 수 있듯이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이 기꺼이 높은 가격을 감내하는 소비자들이 물가의 하방을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에서 17개 이상의 주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결국 연말에 서비스 물가에 추가적으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런 물가 상승을 가장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뽑는 게 고용시장인데요. 이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왼쪽에 그래프 보시게 되면 이제 직장 이직자와 직장 유지자의 임금 상승률 차이입니다. 이 상승률이 차이가 클수록 노동 수요가 우위인 시장 고용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표는 팬데믹 이전까지 1년의 시차를 두고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거의 이 근원 물가와 흐름을 같이 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팬데믹 이후로는 이 동지표의 효과가 물가로 전이되는 시차가 좀 짧아지면서 6개월 정도로 이후에 물가로 전이가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시차를 고려했을 때 결국 23년 2월까지도 근원 소비자 물가는 상승 압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기업도 아직까지는 매출보다는 노동력의 질을 더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기업 서베이 보시게 되면 노동력의 질이 문제라고 대답한 기업이 26%, 그리고 매출 저조를 우려한 기업들은 아직까지 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아무래도 경기 후행 지표인 만큼 침체를 우려해서 임금 하락을 예상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시기입니다. 이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를 보시더라도 침체기 중반까지는 임금 상승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이후에야 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서비스 물가에서 세부적인 항목들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서비스 물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주거지, 두 번째는 메디컬 케어 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는 운송 서비스입니다. 이 세 가지 물가가 이번에 서비스 물가 상승의 80%를 차지한 만큼 이 항목들을 점검하는 것이 상당히 유의미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주거지 임대료인데요. 최근에 조사한 결과 미국 가구의 약 60%가 1년 단위 렌트 계약, 즉 월세 계약을 갱신을 하고 1개월 단위 계약이 한 31.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진로우 렌트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월세, 즉 임대료 상승률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올해 2월에 피크아웃하는 흐름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료 상승률 지수가 소비자 지수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차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미국의 평균 계약 기간이 12개월임을 감안을 할 때 이러한 임대료 상승률 피크아웃 효과가 온전히 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1년의 시차를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고, 즉 소비자 물가 내에서 주거비 상승률은 23년 2월부터 뚜렷하게 하락 전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공실률, 미국에서 공실률과 재고는 아직까지 역사적 하단 수준입니다.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5%를 넘어서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7월에 일시적으로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자 8월에 신규 주택 매매가 급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즉 실수요자들의 저가 매수 수요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우려와 달리 2008년에 나타났던 주택가격 폭락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메디컬 케어 물가입니다. 이 헬스케어 서비스 가격은 대체적으로 2년에서 3년 전에 미리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물가에 반영될 때까지는 좀 딜레이가 심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팬데믹 이후에 발생했던 이 메디컬 케어 비용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이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빠르게는 2년, 길게는 3년 이후로 앞으로 한 2023년부터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듭니다. 또한 경기 침체기에도 교육이랑 보건 직종은 임금 상승률의 이 하락세가 좀 제한적인 방어적인 업종입니다. 따라서 내년이나 내후년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 메디컬 케어 부분의 임금 상승률을 좀 견고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최근에 메디컬 케어 업종의 임금 협상력이 높아지고 있음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 부분의 고용자 수는 팬데믹 이전 레벨을 2022년 9월에야 회복을 했습니다. 굉장히 늦게 회복을 했는데요. 이 미국 내 메디컬 케어 종사자들은 최근에 이제 팬데믹으로 인한 번아웃 등을 호소를 하면서 임금 인상 그리고 처우 개선을 위한 파업을 지속적으로 좀 조직 중입니다. 헬스케어 종사자들의 근로계약은 평균적으로 3년에 한 번 정도 진행이 되는데 팬데믹 당시에 체결했던 근로계약의 갱신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파업 발생 빈도도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업 이후에 상당 폭으로 임금 상승이 결정이 되었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사례도 좀 다수입니다. 따라서 그 내년에 재계약이 도래하기가 임박하게 될 경우에 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는 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운송 서비스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에서 운송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 보험료, 항공 운임, 그리고 자동차 유지 보수비입니다. 최근에 그중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가 이렇게 오르는 원인으로는 앞에서 언급했던 메디컬 케어 비용의 상승, 그리고 공급망 차질로 인한 자동차 부품의 조달 및 수리가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인건비 상승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CPI 내에서 자동차 보험료는 이미 큰 폭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8월 이후로도 보험회사들은 평균적으로 4.9%씩 보험료를 인상 중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에서 주정부에 먼저 사전 신청을 접수를 하고 한 달에서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르면 8월 말, 늦으면 올 연말까지 보험료 인상 효과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제 2018년에서 19년 이 사례를 보듯 보험료는 한 번 인상이 된 후에는 변동이 크지가 않고 이미 22년을 거치면서 상당 폭으로 인상을 거쳤기 때문에 23년에도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운송 서비스에서 다른 항목이 이제 항공 운임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 운임은 이제 연료비 그리고 여행수 이 두 가지 변수의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항공 운임은 연료비가 높을수록 그리고 여행 수요가 많을수록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이제 구글에서 베케이션 즉 휴가 검색 횟수를 확인을 해보면 여름과 겨울에 각각 고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그동안 이 항공 운임이 큰 폭의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동안 유가 하락에 기인을 했고 가을이 비교적으로는 휴가로는 비성수기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유가가 소폭이지만 반등을 하고 있고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서 앞서 언급한 보험료 인상 효과와 더불어서 항공 운임도 좀 크게 상승을 하고 결국 운송 서비스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물가와 에너지 가격은 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만 언급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가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은 월 초에 대러시아 8차 제재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가 합의에 도달하면서 유럽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좀 궁극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은 다소 희박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오펙 플러스는 감산 결정을 했는데요. 지난 10월 5일에 정례 회의를 통해서 11월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감소를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실제 감산되는 양은 90만에서 100만 배럴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어느 정도 유가의 하방을 지지하는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에서 지금 전략 비축률을 큰 폭으로 이제 방출을 하면서 유가 방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11월 초에 예정된 중간 선거 이후에도 이런 행동들이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가는 80달러 후반 그리고 90달러 선에서 등락을 보일 전망입니다. 나이지리아 석유 자원부 장관은 블룸버그를 통해서 오펙은 배럴당 90달러의 유가를 원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오펙 플러스가 특정 가격대를 타겟팅하지는 않겠으나 오펙 플러스 내에서 선호하는 가격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대충 가늠할 수 있는 코멘트였습니다. 또 EIA 또한 유가가 연말에서 내년까지 80달러 후반에서 90달러 선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재고의 경우 4월부터 10월까지 재고를 비축하고 겨울철인 10월부터 3월까지 이 재고를 소진하는 이 계절적 패턴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좀 사람들이 많이 우려했던 유럽에서 지금까지 에너지 재고는 예상과 달리는 충분히 축적된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의 유럽향 천연가스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유럽발 에너지 대란 영향이 미국까지 전이되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유럽과 달리 미국은 천연가스 재고가 평년 동월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가구의 46%가 난방에 천연가스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41%는 전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또 전력 생산의 38%가 천연가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겨울철 유럽의 에너지 대란발 천연가스 수급난이 미국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올해 겨울은 평년 대비 소폭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상황도 천연가스 가격에는 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가격은 가장 기온이 낮은 1월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하락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내에서 천연가스 생산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 가격 변동성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9월 들어서 천연가스 가격이 다소나마 급등세가 진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천연가스 가격과 연동되는 전력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것을 좀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견조한 고용시장과 높은 임금 상승률은 내년 1분기까지 결국 근원 물가 상승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비스 항목 중에 기여도가 높은 3가지, 주거지, 메디컬 케어 서비스, 운송 서비스 3가지 항목은 최소 연말까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물가는 정치적인 이슈와 거의 결부가 되면서 높은 불확실성이 유지되겠으나 내년 1분기부터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세는 뚜렷하게 둔화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전환을 하면서 헤드라인 물가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주목하는 근원 물가는 결국 서비스 물가의 좌우가 되고 이는 23년 1분기에 피크아웃 후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23년 1분기 들어서야 연준의 금리 인상은 종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물가 관련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